중학교 2학년 열과 우리 생활, 보통 교과서에는 8단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교육과정이라 해서 뭐라고 적혀 있는지 먼저 보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작은데 다음 쪽부터 확대할게요. 열과 우리 생활, 이 단원에서는 열평형의 개념과 열평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동하는 에너지가 열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열의 이동 방법 및 일상생활에서 열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한다. 물체의 온도 차이는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고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차지하는 부피는 온도에 따라 달라짐을 이해하도록 한다. 성취 기준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체의 온도 차이를 구성입자의 운동 모형으로 이해하고 열의 이동 방법과 냉난방 기구의 효율적 사용에 대하여 조사하고 토의할 수 있다. 이렇게 온도라고 하는 것을 입자의 운동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열의 이동 방법 뭐가 있죠? 전도, 대류, 복사, 그 이동 방법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에 냉난방 기구의 사용과 관련돼서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열평에 도달하는 과정을 시간온도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열평형, 열의 이동 이런 거랑 관련된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물체에 따라 비열과 열팽창 정도가 다름을 탐구를 통해 알고, 탐구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대부분 과학 내용이 그렇긴 하지만 탐구를 통해서 과학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명시하는 좋은 겁니다. 이를 활용한 예를 설명할 수 있다 되어 있고, 탐구 활동으로 효율적인 단열 방법 찾기와 질량이 같은 두 물체의 비열 비교하기 두 개의 탐구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 내용들로 직접 보면은 두 개 단으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온도와 열. 그래서 성취 기준 요 위에 거 아래 그 위에 거 05, 01, 02 두 개의 성취 기준을 포함해서 온도와 열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성취 기준을 비열과 열팽창이라는 걸로 담고 있습니다. 자, 조금은 줄여서 한 페이지에 다 보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자, 열과 우리 생활 배토비라 파일이고요. 중단원 도입 나오고.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열의 물체의 온도라고 하는 것을 구성입체 운동 모형을 이해하라고 했죠. 그래서 온도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변할 때 입자 운동은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뭐 이렇게 가열하기 전과 후에 입자 속에서 그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 얘기를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전자 속에 있는 물과 수증기에서 보면은 고체 같은 경우에 이 스테인리스 뚜껑 말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물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고체 같은 경우에 원래 가지고 있던 입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입자들의 간격은 사실은 열팽창을 배우면 좀 변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은 이 떨리는 정도, 즉 운동 정도가 달라지는, 그래서 입자의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했고, 액체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운동 상태가 여기보다는 이쪽이 더 빠른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운동이 빨라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입자 사이 거리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입자의 운동의 활발한 정도, 그걸 가지고 우리는 온도를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얘기했던 온도가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에너지는 입자의 속도 가지고 또 역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룰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온도 두 개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열평에 도달하는 과정, 요 얘기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해 있을 때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열량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주는데 외부에서 요 여기 지금 화면에서 잘 보이려나요? 이 바깥에 통이 있고요. 안쪽에 조그만 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찬물을 넣고 안쪽에 뜨거운 물을 넣은 다음에
온도계를 꽂아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시간에 따라서 여기 표를 나타내고 역시 또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래프에 두 개의 그 이제 데이터가 이제 동시에 표현되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벌써 여기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뜨거운 물체는 온도가 점점 좀 내려가고 차가운 물체는 점점 좀 온도가 올라가서 일정해지는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그쵸, 열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성취 기준 순서가 완전히 똑같이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처음에 뜨거운 물에 이런 스푼을 담게 되면은 담근 직후에는 숟가락의 아래쪽은 좀 빨리 뜨거워지지만 이 손잡이 부분은 좀 천천히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뭐 안에 입자들의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은 뜨거운 물에 담근 직후에 있는 숟가락 앞부분에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움직이지만 그 입자들이 그 손잡이 부분에서는 좀 적게 움직이는 거 있죠. 이거 이제 어떻게 얘가 이동을 하느냐, 그 열의 이동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전도죠. 사실은 요거는 초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긴 한데, 전도에선 열의 이동은 금속을 가열했을 때 가열한 부분의 입자가 활발해지고 이것이 옆에 있는 입자들로 진동을 전달해서, 그러니까 파동의 전달이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고, 다음에 대류 같은 경우는 가열이 됐으면 뜨거워지는 이 입자가 있는데 그 입자가 위로 올라가고 위쪽의 물입자는 아래로 내려오죠. 그래서 전도는 직접 입자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입자의 운동, 그 운동을 파동 에너지로서 전달해 주는 거고요. 사실은 파동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운동 에너지가 옆에 입자를 쳐서 전달이 되는 방식이고요. 대류 같은 경우는 운동을 많이 하는 그 뜨거운 입자, 운동성이 좋은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하는 걸, 그걸 대류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에 나온 게 복사. 복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복사 에너지라고 할 때 보통 뭐 태양, 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전자기파의 형태로 이동해주는 그런 게 바로 이제 복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열이 직접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에너지가 직접 이동을 하는 거야. 입자가 운동하거나 입자가 이동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중간에 매질이 없어도 복사 에너지는 복사에 의해서 전달이 될 수가 있죠. 요 세 가지 방법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했는데, 직접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동시에 다 일어나는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탐구 활동에 효율적인 단열 방법 찾기 나와 있죠. 예, 역시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단열 방법 찾기라고 돼서 그 실험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제 교과서에는 보시면 봐서 알겠지만 대부분의 실험들이 그 방법을 알려주고 따라서 하는 실험들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탐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능력으로서는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해서 결론을 내고 그 결론을 통해서 그 내용을 찾아보고 확인해보는 그런 어떤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방법, 과학적인 탐구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익히는 것이 중요한데 그 교과서나 탐구는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생각 없이 해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과정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간 열린 형태로 탐구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고안하고 그 실험 결과를 발표해보자 라고 이제 던져주고요. 그 중에 하나 예시로 전혀 아무것도 없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예시로 던져줘서 근데 보통은 요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생수통을 감싼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닐로 감싸기도 하고요. 여기 비닐, 손수건, 알루미늄 포일 뭐 여러 가지 같은 것들로 감싼 다음에 온도계를 꽂아 놓고 그 다음에 이 찬물을 집어넣고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그런 실험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단열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단열이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열의 이동을 막는 방법으로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이 보온병도 있고요.
이런 장갑 같은 경우 이거는 뭐죠? 열이 직접 이동하는 걸 막는 거니까 이 전도를 막는 거죠. 전도에선 열의 이동을 막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피자 배달하는 거 여기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는 거 본 적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 복사열이 그러니까 복사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는 걸 다시 반사해서 안에 가두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중벽을 만들어서 그 사이에 진공으로 놓는 것은 전도에 의해서 또는 대류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열의 이동을 막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단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많이 이용되는데 각각의 단열은 열의 어떤 이동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 기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지를 뭘 하라 그랬어요. 조사하고 토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조사하고 토의하는 그런 내용들로 활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이 비열과 열팽창인데 비열과 열팽창에서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가했을 때 얘 온도가 그러니까 에너지를 줬을 때 온도가 얼만큼 빨리 올라가느냐 천천히 올라가느냐 그거를 나타내주는 물질의 그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같은 두 물체의 비열을 비교하기라는 실험들을 사실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고체로 할 수도 있고 액체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이 교과서에서는 제시한 방법이 비열에 관한 여기 잠깐 보면요. 교육과정에 이런 표현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비열의 개념에 대해 이해는 겉보기 성질이 비슷한 여러 미지의 물질을 가열할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의 차이를 비교해서 이들이 서로 다른 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교과서에서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한 겁니다. 비슷한 거 사실 비슷하지 않지만 물하고 식용유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에너지가 담겨진다라는 전제 하에 이렇게 핫플레이트 위에서 두 개를 놓고 사실은 두 개가 완전히 동일한 열을 에너지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문제가 되는 실험이라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동일한 에너지를 받는 상태에서 온도가 어떤 게 빨리 올라가고 어느 게 천천히 올라가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탐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물이 비열이 굉장히 큰 물질이거든요. 즉 식용유가 또 콩기름이 훨씬 더 온도가 금방 올라가죠. 그래서 같은 열을 줬을 때 얼마큼 금방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에너지를 받았을 때 온도가 더 높이 올라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를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때 이동한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하고 그때 이 1kg의 어떤 물체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열이 크면은 에너지가 온도가 조금 올라가는 거고요. 비열이 작으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물이 비열이 굉장히 큰 그런 물질들이고요. 그 다음에 금속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조금만 줘도 온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것이 바로 비열이 작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인 비교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열량을 하는 것은 비열과 질량과 온도 변화의 곱으로 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비열의 크기를 구하고 비열이 주어졌을 때 두 물체가 접촉하거나 섞였을 때 최종적인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왜 잃어버린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활에서 비열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아마 그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여기 왼쪽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여기 보면은 핫팩이라고 부르나요? 그리고 산 같은 데 갔을 때 밤에 춥거나 이럴 때 페트병이나 이런 데다가 뜨거운 물을 담아서 안고 자면 꽤 오랫동안 뜨뜻하다고 얘기했죠. 뭐냐면 그 안에 열을 많이 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뚝배기 같은 경우도 뭐 그런 맥락이 또 하고요. 자, 다음에는 기열 다음에 열 팽창이 있죠. 그래서 물질에 열이 주어졌을 때 얘가 팽창하는 정도를 나타내 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탐구를 통해 가지고 열팽창이 열에 의해서 부피가 늘어난다라는 거, 그리고 물질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탐구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나 뭐 어떤 산업이나 이런 곳에서 열팽창의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펠탑이 있는데 에펠탑 같은 경우가 금속으로 되기 때문에 열팽창하죠. 그래서 실제로 에펠탑의 높이는 그 여름하고 겨울에 한 뼘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건 에펠탑 공식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팽창이 그 활용한 예를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열팽창이 어디에 활용되는지를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제 곧 초중고 학생들이 배우는 이 교과서들을 보면요. 뭐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과학 개념의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그거를 뭐 거기에 관련된 개념을 다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긴 하지만 그거를 생각을 자기가 발표하고 조사해서 정리해서 발표하는 거기까지를 다루도록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활동들이 많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구라고 하는 것이 꼭 실험만 해야 탐구는 아니고 조사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의미를 창출해내는 것까지를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팽창의 활용에 대해서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거 뭔지 알죠? 온도가 높은 거랑 기열이 열팽창을 많이 하는 거랑 적응한 거랑 붙여가지고 열이 가해졌을 때 한쪽을 휘어가지고 전원을 공급을 차단하는 그런 방식의 물질을 말하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의 열팽창을 이용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열과 우리 생활 관련된 내용들 했었는데, 뭐 전기단원에 비하면 좀 양이 많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게 끝단원이라서 사실은 학습을 많이 안 하고 넘어가는 그런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얘기했던 것처럼 과제로서 요런 거와 같은 생각금을 했는데 마인드맵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타내서 하는 것까지 과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과 우리 생활 단원 관련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